안녕하십니까. 서울예일치과의 김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생사 김영원입니다. 우리 김영원 쌤은 우리 치과에 가장 막내로서 얼굴 마담으로서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건이 되면은 좀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오늘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환자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한 환자가 오셨어요. 근데 그 환자가 60대 이제 초반의 남자 환자분이신데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임플란트 수술을 의뢰하러 왔습니다. 이제 아스피린, 이제 김 선생은 이제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주의사항이 뭐죠? 피가 왜? 안 멈추니까 예. 다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들어본 것 같죠? 같아요. 학교에서 배워본 것 같죠? 예? 네. 우선은 근데 뭐 예전에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드라마? 저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봐야 한 2, 3년 전에 영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조선시대 선조시대에 허익이라는 침술가가 있나봐요. 한의사가 침술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현대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여자 주인공 김화중인데 김화중은 현대 시대의 외과 의사고 아마 정형외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심장외과인가? 흉부외과 의사네요. 흉부외과 의사고 남자는 선조 시대에 침술이 매우 뛰어나서 허준보다 침술로는 더 유명한 허익이었던 것 같아요. 허익이라는 한의사인데 이제 그 사람이 현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침을 놓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코 안에다가 침을 놨는데 그 환자가 이제 피가 안 멈추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조선시대에 온 사람은 아스피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침을 놓으니까 피가 안 멈추는 거야.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조금 너무 과하죠. 침 좀 놨다고 피가 안 멈추면은 그러면은 그 환자는 주사 맞을 때도 아스피린을 끊고 맞아야겠습니까? 그죠? 그건 좀 과한데 하여튼 뭐 그런 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이제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스피린을 먹으시는 분은 치과 시술 전에 보통 5일 정도를 끊으라고 하는데 뭐 치과 시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인데 이제 심장내과에서 만약에 이 아스피린을 끊게 되면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데 뭐 아치아가 심장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보면은 보통 치과는 치료 후순위가 좀 많이 뒤로 밀려요. 그래가지고 뭐 환자들은 나 식사 좀 하고 싶다고 하지만 주된 과에서 뭐 심장내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과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치과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이분은 뭐 그 외에는 되게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되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사실은 뭐 대부분 치과 시술은 다 합니다. 뭐 예전처럼 막 다 못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겁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아스피린을 꼭 끊고 수술을 해야 되냐 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우리 김 선생 봤나요? 전 아직 못 봤어요. 왜 안 봤죠? 지금 병원에서 일한 지 1년이나 되는데 전혀 병원에 애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온 사진 엑스레이인데요. 사실은 뭐 그래요. 뭐 그 아스피린을 안 끊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그것 치고는 좀 상태가 좀 심각했죠. 좀 많이 심각했고요. 25번 치아가 너무 흔들렸어요. 그래서 25번을 빼야 됐고 5, 6, 7 세 개를 심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선은 여기 안에 물혹이 있죠. 물혹이 있고 뭐 김 선생은 우리 병원에서 제가 이제 저런 물혹 제거하는 시술을 좀 몇 번 봤나요? 봤죠? 네. 제가 몇 번 봤고
인터넷에도 제가 몇 번 올렸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면은 무록 제거 수술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보통은 이 정도면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창을 하나 낸 다음에 여기 바늘 같은 거 꽂아가지고 좀 한번 빨거나, 그죠? 그 정도만 한 다음에 이 정도는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고 임플란트가 바로 심어버리죠. 근데 이 환자가 이제 그 약을 먹고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못하니까 좀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록이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히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게 CT인데 보면은 무록도 있고요. 무록. 여기 보면은 엑스레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요게 동그랗게 보이죠? 뭐가 움푹 펴있죠, 뼈에. 네. 요게 바로 동맥이에요. 동맥이 하나 지나가거든요. 후상치조 동맥이라고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김 선생은 우리 병원에서 저 후상치조 동맥이 터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네. 저 터지면은 피가 그냥 수도꼭지에서 그냥 물 트는 것처럼 쭉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사실 저랑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저런 거 터지는 거는 뭐 흔하게 보니까 터졌나 보다 하면 되는데, 또 이 환자는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니까 또 그게 또 겁나더라고요. 네. 아마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전혀 신경 안 쓰고 했을 텐데, 그리고 또 겁나고. 그래서 차마 여기다가 창을 내기가, 여기 뼈를 뚫어버리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조정 접근법이죠.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3개 뚫고 그 위에다 뼈를 넣는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은 김 선생은 제가 임플란트 심을 때, 저기 상악동 수술할 때 측방으로 넓게 뜨는 거를 많이 봤어요? 아니면 치조정으로 조그맣게 뚫어서 시술한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측방으로 뚫어서 뼈 이식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저는 측방을 뚫어서 뼈 이식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딴 건 없어요. 그게 또 뼈 이식하기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죠. 네. 옆에서 어시스트 하면은 그냥 듬뿍 떠가지고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측방으로 하는 거는 처음에만 잘 되면은 막이 그다음부터 터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치조정으로 하는 거는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에 하고 나서 엑스레이 찍고 여기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엑스레이 찍거든요. 이렇게 뼈가 조금 들어간 티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는 괜찮겠다고 안심하고 또 막 넣으면은 막 넣고 나서 다 심고 나서 파노라마를 보면 터져서 뼈가루가 다 날리는 경우를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조정 접근법은 하는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또 주변에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측방 접근법을 조금은 더 선호해요. 그게 더 빠르고 안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선생이 좋은 질문 해줬는데, 여기 뼈가 없는데 왜 치조정으로 접근했냐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이죠. 치위생사가 1년차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보통 다른 치과나 아니면 다른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제 뼈가 얇으면은 보통 옆을 따고, 좀 두꺼우면은 치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책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뼈가 얼마나 있든 옆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이 치조정 접근법이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두꺼우면은 치조정 접근법으로 할 때 그 뚫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우선 너무 힘들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터트려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뼈를 자전할 때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힘을 주다 보면 터질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얇으면은 그냥 쉽게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좀 더 힘을 좀 조절을 잘 할 수가 있죠. 살살살살 해도 잘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얇으면 실제로 크레스탈로 치조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요, 미러로 보면은 막이 보여요. 그럼 막이 보이기 때문에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얇을 때가 더 치조정 접근법 하기에는 쉬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책에 보면은 얇으면은 측방으로 들어가고
두꺼우면은 치조정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말이 많죠. 아주 역시 우리 예일치과 직원들은 항상 수준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수술한 거를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열죠. 뭐 여는 거는 뭐 항상 늘상 보편적인 방법으로 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치아를 하나 좀 넘어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게 긋죠. 이거는 많이 열겠다는 의도인데 두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이때는 여차하면 이제 사각동을 옆을 따겠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25번이 지금 발치되는데 여기 발치 즉시인데 그 장면이 좀 잘렸는데 25번을 발치 즉시이기 때문에 좀 뼈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치조골 상태가. 그러니까 그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여는 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열게 되죠. 쭉 열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염증 조직을 빡빡 긁어줘야 되죠. 염증 조직을 빡빡 긁어주는데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 보면은 내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주변 직원들한테 이게 보면 이 염증 조직이 있잖아요. 염증 조직. 염증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염증을 유발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죠? 염증 조직이라고 하면은 염증은 사실 치아의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 치아 표면에 있는 염증에 반응하는 조직이지, 반응한 조직이지 사실 염증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깨끗하게 긁어내주는 이유는 사실은 저기가 골로 잘 차라는 의미지 저기에 있으면은 막 주변 골을 파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깨끗이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가끔 보면은 제가 저 염증을 아예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고 오늘 요번처럼 그냥 그 옆에다가 잘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조심히 놔뒀는데 이걸 훅 빨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조심히 놔둔 이유는 이거를 내가 사용해야겠다는 의도예요. 저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조직이 아니고 엄연히 우리 몸이 염증에 반응한 나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면 사실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이용하기가 사실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항상 그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데 정 힘들면은 이용하지 못할 바에는 아싸리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야지 뼈로 차니까 이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나중에 실밥 풀을 때 보면 정말 잇몸 이 살덩이가 잘 차올라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을 땐 이용하는데 이 환자는 오늘 환자분도 아주 잘 도와주시고 위치도 좀 앞쪽이라서 뭐 이용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빼놓고 이렇게 딸려 나오지 못한 부위는 또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되죠. 하고 지금 저거는 이제 구멍 뚫는 장면까지 지나갔네요. 이제 구멍 뚫고 이제 안에다 콜라겐 테이프를 넣는 거죠. 네. 콜라겐 테이프를 넣을 때도 우리 제 직원들이 내가 이제 콜라겐 테이프가 있고 콜라겐 멤브레인이 있어요. 그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가끔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콜라겐 멤브레인은 그 막이에요. 네. 그 얇은 막 있잖아요. 그리고 콜라겐 테이프는 두껍고 저 스폰지 같이 생긴 거, 네. 저기 콜라겐 테이프예요. 그래서 보통 콜라겐 멤브레인은 고리식을 하고 그 위에 그 막이 잘 고정되도록 위에 덮는 게 콜라겐 멤브레인이고요. 콜라겐 테이프는 저건 막으로서 기능은 거의 없어요. 막으로서 기능은 없고 저거 지금 왜 넣는지 알 것 같아요? PRF처럼 재생 이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거는 뭐 그런 거대한 기능은 하나도 없고 단 하나 우선은 저게 치주적으로 올릴 때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열심히 올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막이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본 적 많죠. 네. 그 얇은 막인데 저기 뼈가루는 모래가루 같잖아요. 네. 그냥 가서 혹시 비벼져서 찢어질까봐
하는 의구심에 있어서 보통은 한 장 정도는 그냥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 환자는 출혈소견이 있으니까 보스민이라는 지혈 액을 좀 묻혀가지고 좀 넣으면은 혹시라도 상악동 내에서 출혈이 있을까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스민을 좀 묻혀서 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보통 크레스타라면 제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아마 콜라겐 테이프를 좀 한 장 정도 미리 넣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막하고 그 뼈가루하고 부딪히면서 이게 혹시라도 찢어질까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라테랄 할 때면 뭐 그냥 막 넣어버리면 되니까 뭐 그럴 염려가 없는데 라테랄 딸 때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죠. 네. 뭐 기회가 되면 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쭉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뼈를 넣는 거는 확실히 치주정 접근법이라서 오래 걸리죠.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고 넣거든요. 라테랄은 그냥 보이니까 뭐 쉽게 넣는데 저렇게 크레스탈은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죠. 치주정 접근법은 신경을 많이 써서 저렇게 올리고 있어요. 하나씩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저 뼈는 뭐죠? 에이오스 에이오스는 무슨 뼈죠? 동물. 그렇죠. 동물뼈 중에서 저거 이제 소뼈죠. 네. 예, 보통 우리가 인공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세 개가 있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가지고 동종골도 있고 이종골도 있고 합성골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상악동이고 하니까 저렇게 이종골이 소뼈가 참 좋은 선택이죠. 쭉 넣었는데 뭐 주로 어떨 때 무슨 뼈 쓰는지는 알아요?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보통 소뼈는 형태 유지 능력은 되게 좋아요. 형태 유지 능력은 좋은데 임플란트하고 새로 생긴 뼈하고 이제 그걸 이제 좀 어렵게 본 임플란트 컨택인데 즉 뼈하고 본 임플란트하고 서로 접촉 면적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을 해야 붙잖아요. 네. 임플란트랑 뼈랑 접촉 면적이 조금 적어요. 근데 유지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상악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가 잘 되는 부위거든요. 터지지만 않고 감염만 안 일어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악동은 함귀화라는 게 계속해서 일어나요. 함귀화라는 건 상악동은 점점 커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유지 능력이 좋은 뼈를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럴 때 저렇게 소뼈를 넣으면은 좀 유지 능력이 좋죠. 그에 비해서 동종골은 같은 사람 뼈잖아요. 네. 사람 뼈는 되게 좀 잘 돼요. 그런데 유지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뭐 한 10개를 넣어도 10개는 뭐 5개는커녕 막 3개만 뼈 되고 나중에는 다 녹아서 뭐 한 2-3개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이게 다 뼈가 안 되고 막 점점 계속 녹아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죠. 그래서 뼈마다는 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이 끝났는데 얘기 나눠 보니까 영상이 끝났죠. 이 영상이 끝났는데 이게 뼈 넣는 데까지만 넣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영상이 없어요. 그죠? 네. 우리 오늘 직원 선생님이 실수로 여기서 커트를 하고 그 이유를 촬영하지 않았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어서 좀 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